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던 세인트 메리의 리본 기억나시죠? 거기에 나왔던 사냥개 탐정 류몬 다쿠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세인트 메리의 리본 이야기를 하자면 숲속에서 조라는 개와 함께 살고 있는 류몬 다쿠. 그는 잃어버린 사냥개를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냥개 탐정입니다. 어느 날 김개화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그녀가 알고 있는 부잣집 영에 6호의 맹도견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하게 됩니다. 6호는 맹인인데 어느 날 집에 전화를 거는 사이에 맹도견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류모는 맹도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맹도견을 연습시키는 자원봉사를 하는 여학생 중과 그녀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녀의 할아버지 리처드는 미국에서 40년 넘게 살다 고국으로 돌아온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결국 류몬 다쿠가 여러 조사를 통해 사냥개를 훔친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유코우 개 스와니를 훔친 사람은 슈퍼마켓에 물건을 배달하는 냉장 트럭을 몰던 사내였고 그의 딸 하나 또한 맹인이었습니다. 가난한 그들에게 협회에서 맹도견을 배정받기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만 딸을 위해 개를 훔치게 된 것이었죠. 류모는 개를 찾아 유코에게 돌려주고 리처드에게 부탁하여 평생 집안에서만 살아온 하나에게 맹도견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신의 돈으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데리고 세인트 메리라고 이름 붙여주고 하나의 집으로 향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는 사냥개 탐정 류몬 다쿠의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사냥개 탐정 수루랑 따라랑 이남이 있으라. 섣달에 접어든 산속은 온통 냉기로 뒤덮여 있었다. 무릎 너머까지 올라오는 마른 풀들이 머금은 아침 이슬로 다리가 축축해졌다. 조는 내 앞에서 걸으며 이미 냄새를 쫓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지로라는 이름의 개를 찾는 중이었다. 덩치가 큰 짐승을 사냥할 때 부리는 아키타게의 일본 개다. 총을 맞고 도망친 멧돼지를 쫓아갔다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늘로 사흘째다. 만일 숨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안으로 찾아내지 못한다면 목숨을 건질 수 없다. 고지로는 인근에 소문난 멧돼지 사냥의 명견이다. 지금까지 40마리도 더 넘는 멧돼지를 끌어내 잡은 전적이 있다. 고지로를 탐내어 자기에게 팔라고 돈을 내미는 사냥꾼들도 많았으며 작년에는 저 멀리 시코쿠에 사는 사람이 300만 엔에 고지로를 사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 고지로의 주인 시라카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거절하고 또 거절했다. 그 고지로를 찾아달라며 시라카와가 의뢰한 게 어제 오후의 일이었다. 돌아오지 않은 지 24시간은 좋게 지나 있었다. 어제는 잠깐 비가 내렸다. 고지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물론 아직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지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찾아내려면 오늘이 한계이겠다고 생각했다. 시라카와는 고지로가 깔고 자는 다 떨어진 천을 가져왔다.
조에게 추적하고자 하는 개의 냄새를 기억하게 한 후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올랐다. 멧돼지와 개가 사라졌다던 방향을 한나절 동안 수색했다. 아까부터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던 조는 땅바닥에 코를 대고 킁킁대다가 드디어 무언가를 쫓기 시작했다. 나는 펌프 액션 산탄총을 등에서 내리고 라이플드 슬러그 2발과 더블로 벅샷을 채웠다. 총에 설맞은 채 도망친 멧돼지가 갑자기 습격해 오면 먼저 벅샷을 날려 기선제압을 한 다음 라이플드 슬러그로 숨통을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숲을 속으로 들어간 조가 낮은 소리로 한번 울었다. 고지로를 발견한 것이다. 커다란 몸집의 개가 풀숲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개는 올무에 걸려든 상태였고 철사가 몸뚱이를 올가매고 있었다. 녹이 쓴 철사를 묶어둔 나무를 중심으로 반지름 2미터 정도에 이르는 공간이 발로 밟아 고른 듯 죄다 판판해져 있었다. 개는 짖지도 않고 눈을 치뜨고서 나를 보았다. 나는 개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큰 짐승을 사냥하는 개는 기질이 난폭한 경우가 많다. 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자존심이 높다. 하물며 지금은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경솔하게 만져서는 안 된다. 올무의 철사는 단단하기 때문에 나이프의 칼날이 먹혀들지 않는다. 나는 온화한 목소리로 개에게 말을 걸면서 사냥칼로 올무가 걸려있는 나무를 힘껏 내리쳐가며 베었다. 철사 끄트머리를 들고 개에게 말했다. 고지로 잘 참았구나. 자, 일어서 보자. 기운내서 걸어보렴. 개를 일으켜 세웠다. 올무의 철사가 다 제거되지 않은 고지로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다. 뒤쪽에서 조가 경호하듯 따라왔다. 고지로는 체력을 다 소진한 모양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피는 흘리지 않았다. 2시간 정도 천천히 걸어 차를 세워둔 곳에 도착했다. 먼저 물통에 담긴 미지근한 차를 먹였다. 고지로는 싹싹 핥아서 전부 마셨다. 지금은 먹을 것을 줘도 먹지 않을 것이다. 부침성 좋은 서양 품종의 개와 달리 멧돼지 사냥을 하는 일본 개들 중에는 주인이 주는 것 아니면 스스로 사냥한 것 외에는 먹지 않는 개들이 있다. 고지로를 차의 짐칸에 실었다. 도구 상자에서 펜치를 꺼내 고지로의 몸뚱이에 파고든 철사를 잘라냈다. 차를 몰고 돌아왔다. 나는 고지로의 뛰어난 자질에 깊이 감탄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도망칠 생각에 무턱대고 몸부림친다. 철사나 덫의 날이 몸에 파고들어 다리 한쪽이 절단되거나 복부가 반쯤 찢어지기도 한다. 그러다 죽는 경우도 많다. 고지로는 올무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현명하게도 헛된 발버둥 따위는 치지 않았다. 철사 길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걸으며 풀과 털에 묻은 수분을 핥았다. 잠깐 비가 내렸던 게 다행이었다. 적어도 수분은 섭취했다. 쓸데없이 체력을 낭비하지 않고서 구조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해야 할 일들을 한 덕분에 살 수 있었다. 나는 시내까지 간 후 자동차 전화로 시라카와에게 전화했다. 고지로를 찾았습니다. 시라카와가 느낀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불안함이 전화기를 통해 전달되어 왔다. 그래서 살아있던가?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지만 잘 참고 있더군요. 기력이 떨어져 있기는 해도 별 탈은 없습니다. 시라카와가 안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다행이야. 찾아줘서 정말 고맙네.
호쿠세스의 노세에 자리한 3만 5천 평의 산림 속에 있는 우리 집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가리켜 마치 요새 같다고들 말한다. 목조 전봇대 폐자재를 쌓아 올려 지은 튼튼한 헛간처럼 생긴 통나무 집인데 그 뒤쪽으로는 나중에 증축한 콘크리트 상자 같은 무뚝뚝한 건물이 붙어 있는 모양새다. 집 앞에는 거대한 종가시 나무가 서 있고 입구에는 류몬 사냥개 탐정사라고 커다랗게 적은 마치 도장 간판 같은 문패가 걸려 있다. 먼저 캔 맥주를 조아 나누어 마셨다. 맥주를 마시면서 자동 응답기에 녹음된 부재중 메시지를 들었다. 가네마키라고 합니다.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어 찾아뵙고 싶습니다. 모르는 이름에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나는 가네마키라는 사람이 남긴 번호로 전화하여 내일 여기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시간을 정했다. 오사카부의 북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산속의 우리 집에 오려면 어디서 출발하든 장거리 드라이브를 각오해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교토의 산속을 걸었더니 나도 저도 지쳤다. 오늘은 사람과 그만 만나고 싶었다. 생김새가 늑대와 비슷한 저도 바닥에 몸을 길게 누이고 쭉 뻗은 앞발에 고개를 묻고 졸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동네에서 주인인 시라카와와 만나 구조한 사냥개 고지로를 넘겨주었다. 포드에서 출시한 픽업 트럭을 타고 하늘을 날 기세로 달려온 시라카와는 식혀 올라간 날카로운 눈과 야무진 인매에서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다. 짐승 사냥꾼의 우두머리다운 위압감이 느껴지는 얼굴 생김새였다. 고지로는 주인을 보고도 살갑게 달려들지 않았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을 뿐이었다. 시라카와는 고지로의 몸을 샅샅이 살폈다. 역시 몇 군데 찢기거나 베인 데가 있었으나 다행히 상처가 얕았다. 멧돼지의 이빨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싸웠을 것이다. 시라카와는 출발하면서 챙겨온 40만 엔짜리 수표를 주었다. 수색 의뢰를 수락할 때에 착수금 10만 엔은 이미 받았다. 개를 찾아내면 10만 엔, 거기에다 산채로 데리고 돌아오면 30만 엔을 더 받는데 이는 내가 매겨놓은 소정의 금액이다. 시라카와는 약소하다는 말과 함께 얼마간의 현금을 따로 넣은 봉투를 주려고 했으나 언제나 그러하듯 거절했다. 침착하고 훌륭한 개이더군요. 나는 고지로를 칭찬하며 한마디 했다. 시라카와는 험상궂게 생긴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자네게도 그렇더군. 시라카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약속했던 시간에 남자가 찾아왔다. 전화 목소리를 통해 받은 인상보다 더 어렸으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고집 세게 생긴 30 안팎의 남자였다. 텔레비전 광고와 단편 영화 등을 만든다고 했다.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는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네마키라는 성을 쓰는 그 남자는 현재 도쿄에 거주 중이며 도쿄의 어느 제작 프로덕션에서 일하고 있으나 주요 거래처인 광고대행사의 요청으로 이쪽에 내려와 있다고 했다. 내년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 시즌에 맞춰 개봉할 성야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화를 기획하고 각본까지 썼으며 처음으로 극 영화를 연출하기 위해 오게 된 것이었다. 닷새 전 아침에 있었던 일이다. 대형 광고 대행사인 덴토의 영업국장과 덴토의 계열사이자 제작사인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부장,
그리고 젊은 영업사원과 함께 기타 동물랜드를 찾았다. 동물원 바깥에 마련된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네 사람은 5,600m 앞에 있는 기타가의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 양쪽은 철망 우리가 좌우로 펼쳐진 작은 동물원이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철망 안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초식동물 우리가 보였다. 종업원처럼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며 일하고 있었다. 가네마키는 그때 희미하게 피리 소리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 방문의 목표인 술록 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안에 술록 7마리가 있었다. 갈색 털의 커다란 몸집, 기다란 뿔을 기른 술록 7마리는 검은 빛을 띤 얼굴을 일제히 들고 남자들을 보았다. 왠지 주례한 동물이로군. 국장이 말했다. 심기가 불편한 듯했다. 본인 정도의 지위를 가진 인간이 아침 일찍부터 몸소 행차한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주위에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볼품이 없는데요.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부장이 맞장구를 쳤다. 7마리의 술록이 있는 우리에 가려져 있던 또 하나의 자그마한 철망이 보였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어린아이였다. 아이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오카리나를 불고 있었다. 짙은 감색의 더플 코트를 입고 빨간 털실로 짠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모자 꼭대기에 퍼프처럼 생긴 동그란 방울이 달려 있었다. 지나는 길에 덴토 프로덕션의 젊은 영업사원이 말을 걸었다. 안녕, 고유키. 춥지? 아이는 이쪽을 힐끔 보더니 살짝 끄덕이고는 다시 오카리나를 불었다. 절망 안에 술록 1마리가 있었다. 커다란 우리 쪽에 있는 7마리와 비교하면 눈에 띄게 몸집이 작았다. 털로 뒤덮인 뿔도 가늘고 짧았다. 고유키? 여자아이인가? 덴토 국장이 걸어가며 물었다. 아니요, 남자아이입니다. 기타가의 넷째 도련님이죠.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가네마키는 고유키라는 소년이 부는 오카리나 소리가 겨울 아침의 맑은 공기와 무척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다. 기타가는 미국 남부에나 있을 법한 호화로운 저택 같은 구조에 어딘가 위압적인 구석이 있는 커다란 건물에 살고 있었다.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은 전에도 와본 적이 있는지 건물 옆쪽으로 돌아가서 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밝게 웃는 얼굴로 손을 닦으며 나타났다. 네 사람은 안내를 받아 큼직한 다이닝 키친에 들어섰다. 방 안의 중앙에 있는 난로와 부엌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있었고 차게 식은 몸은 눈 깜짝할 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덴토의 국장은 응접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불만인 듯 했으나 가네마키는 이 따뜻한 공간이 고맙게 느껴졌다. 보동보동한 얼굴의 여자를 가네마키는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일 거라고 생각했다. 왜 그런지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들지만 여자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풍기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넉넉하고 따뜻한 자상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머리도 고무줄로 질끈 하나로 묶었을 뿐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가네마키는 방금 씻은 과일을 떠올렸다. 예전에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이 소개 역할을 맡았다. 기타 씨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가네마키는 깜짝 놀랐다. 기타는 50대 중반에 접어든 남자였기 때문이다. 에미라고 해요. 하고 여자는 인사했다. 에미는 네 사람에게 뜨거운 커피를 내왔다. 가네마키는 쓰고 진한 커피에 우유도 설탕도 넣지 않고 마셨다. 기타 조켄이 나타났다.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이 덴토의 국장을 소개했다. 국장은 조금 전까지 짓고 있던 언짢다는 표정을 단번에 싹 지웠다. 기름이 껴 번들거리는 얼굴에 간살 부리는 웃음을 가득 띠며 인사했다. 기타 조케는 사파리풍의 모래색 상하이에다 가죽 조끼를 입었고 승마화처럼 생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손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가네마키 또한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 소개로 인사를 하기는 했으나 기타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가네마키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성야 이야기는 덴토와 기타 동물랜드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영화다. 이날 아침은 업무용 미팅이라기보다는 관계자들끼리 처음으로 대면하는 정도의 자리였으므로 오히려 덴토 쪽에서 예를 갖추어 방문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았다. 가네마키는 화재에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다. 부엌 쪽에 있는 자그마한 출입구를 통해 고유키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에미는 서둘러 다가가 고유키의 코트를 벗기고 고유키의 손을 자기 두 손바닥 사이에 품고 비볐다. 얼어붙은 고유키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이리라.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 쪽에 고유키를 앉히고는 재빨리 음식을 만들어 밥을 먹였다. 에미는 소곤거리며 무어라 이야기를 했고 고유키는 두세 마디 정도로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모자지간에 지극히 평범한 정이 흐르고 있었다. 커다란 몸집의 남자가 방 정면에 나 있는 문으로 들어왔다. 30쯤 되었을까. 기타와 똑 닮아서 아들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장화를 신고 채찍을 든 차림새였다. 손님들에게 목례한 다음 기타의 귓가에다 뭔가를 고했다. 거절해. 값을 깎지 마. 기타가 말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뒤 나갔다. 아드님이신가 봅니다. 국장이 말했다. 장남입니다. 듬직한 아드님을 주셔서 마음 놓이시겠습니다. 국장이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치켜 세웠다. 재구실 하려면 아직 멀었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기타는 영 듣기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국장이 아부하듯 말했다. 아드님도 승마를 하십니까? 말을 타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요. 장남부터 셋째까지는 모두 말을 타지. 모름지기 남자라면 화를 쏘고 말을 탈 줄 알아야 한다는 게 내 신조입니다. 화를 쏜다고요? 국장이 의아하다는 얼굴로 되물었다. 그렇소. 남자란 동물은 원래 활과 화살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쏴서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말에 태웠습니다. 말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다시 올라타야 하고 그때 타지 못했던 남자는 평생 2번 다시 말에 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로서는 실격입니다. 가네마키는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고유키는 어떨지 궁금해져 슬며시 눈길을 주었다. 테이블 의자의 등에 숨은 듯이 몸을 낮춘 채 토스트를 먹고 있는 고유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무표정했다.
기분 탓인지 에미 쪽이 오히려 마음을 졸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인 기타는 이 막내 아들을 무시하고 고유키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는 듯이 보였다. 이 아이는 분명 말을 타지 못할 것이다. 가네마키는 직감했다. 그러니까 술록은 7마리밖에 못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타가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기획에서 경합을 벌여 이 영화 제작권을 따낸 가네마키의 각본은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술록을 주축으로 한 동물 영화풍의 러브 로맨스였다. 기타는 이 작품이 구토를 유발하는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라 여기고 있었다. 기타 동물랜드와 합작하는 영화인 만큼 당연히 이곳에서 사육하는 술록을 주연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산타클로스의 썰매를 끄는 술록은 8마리다. 그러나 올봄에 태어난 술록은 선천적으로 허약했고 체구도 작았다. 수르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술록은 얼마 전 오른쪽 앞다리에 골절상을 당했다. 거기다 파상풍까지 걸리는 바람에 다른 7마리와는 격리되는 조치를 당했다. 고유키가 오카리나를 불어주던 게 바로 수르랑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 마리는 다른 데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이 당황하여 말했다. 자네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구먼. 기타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동물을 써서 영화를 찍으려면 주연과 닮은 놈으로 골라서 적어도 5배는 준비해야 한다고. 그 정도는 상식 아닌가? 기타는 이렇게 말했다. 기타 조케는 2년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연으로 하여 아이들을 겨냥한 여름방학용 영화를 제작했고 크게 히트쳤다. 그때는 덴토가 나서지도 않았고 제작 또한 가네마키가 소속되어 있는 프로덕션에서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 영화를 찍으면서 강아지를 수십 마리도 넘게 죽였다고 한다. 폭염이 쏟아지는 와중에 들판을 달리게 하고 초겨울에 강을 헤엄치게 하여서 강아지들은 죽고 또 죽었다. 광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일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나 있다. 가네마키의 프로덕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매년 상을 받는 어느 연출가가 고양이를 데리고 광고를 찍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눈으로 바라본 주인의 생활을 묘사한 광고였다. 주인은 고양이가 올라앉는 무릎이나 방석을 베고 선잠을 자는 모습 일부분이 등장할 뿐 얼굴은 나오지 않는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스메 소세키 소설에 구샤미 선생을 본뜬 것이다. 촬영을 위해 다른 사람이 실제로 기르고 있던 고양이를 빌려왔는데 당연하게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광고 촬영은 통상 한 컷을 찍는데 몇 시간이나 걸린다. 강한 조명 아래서 얌전히 참고 있을 고양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결국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쓰게 된다. 이렇게 하여 촬영을 종료한 다음 날 고양이가 죽었다. 주인이 거세게 항의하며 프로덕션으로 쳐들어왔다. 동물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된 고양이가 아니라 여느 평범한 동네에서 예쁘게 생긴 고양이를 발견한 후 주인에게 엎드려 빌다시피 하여 겨우 빌린 고양이였다. 프로덕션의 프로듀서는 돈을 싸들고 가서 손이야 발이야 빌었다.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에게 장례식도 치러주었다. 프로듀서는 검은 완장을 두르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스튜디오 세트에서 촬영하는 광고조차 사정이 이러하다.
하물며 장편 극영화라면 주인공 한 마리를 위해 수많은 대역이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건 상식이었다. 가네마키는 예전부터 이 기타 조켄이라고 하는 인물을 혐오하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동물 애호의 대표자라 여기고 있고 또 당사자도 그렇게 행세하고는 있지만 당치도 않은 위선이라고 생각했다. 제 아무리 많은 동물을 키우고 있다 한들 바로 그 동물로 돈을 벌어들이는 이상 그건 동물 애호와는 동떨어진 행위라 믿었다. 카네마키는 이 사내가 텔레비전에 나와 보여주는 행동에서도 위선의 일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이를테면 기르는 개와 입을 맞추고 침을 핥아주는 식이다. 카네마키는 그게 무척이나 섬뜩했다. 기타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며 본인이 개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겠으나 이상한 건 사실이다. 카네마키도 동물은 좋아한다. 남들이 말하는 애완동물에는 관심이 없지만 대형견은 키우고 싶다. 하지만 개는 개다. 개가 흘린 침을 제 혀로 핥아주는 행위에 비위생적인 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과 개 사이의 구분은 확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는 집안에서 기르라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발로 흙을 디디며 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개는 사람의 종자가 아니라 친구라는 식의 감상적인 표현은 귀에는 듣기 좋으나 가볍고 깊이도 얕다. 물론 생명의 경중을 논하자는 건 아니다. 다친 술록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이 물었다. 기타는 쌀쌀맞게 말했다. 살처분. 다음 날 아침 가네마키는 혼자서 기타 동물랜드에 갔다. 고유키와 에미가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다. 타고 온 고물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어제 왔던 길을 걸었다. 고유키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다. 힘없이 느릿느릿 걷는 느낌이었고 발을 조금 끄는 것 같았다. 안녕? 가네마키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고유키를 맞이했다. 고유키가 입속말로 인사를 한 듯 보였다. 가네마키는 가던 방향을 바꿔 고유키와 나란히 걸어 술록 우리 쪽으로 갔다. 고유키가 양손으로 뭔가를 감싼 채 문지르고 있었다. 오카리나였다. 어제 여기 왔던 사람이야. 가네마키라고 해. 알고 있다는 듯 고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유키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수르랑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가네마키도 고유키를 따라 쪼그리고 앉았다. 오카리나를 왜 문지르는 거야? 데우려고. 고유키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문을 열었다. 데운다고? 왜? 추우면 오카리나 소리가 낮아지거든요. 고유키는 비둘기처럼 생긴 오카리나의 머리 쪽 구멍에 입을 갖다 대고 불기 시작했다. 바람을 닮은 오카리나의 음색에 도취되어 가네마키는 홀린 듯 잠자코 들었다. 연주를 끝낸 고유키에게 물었다. 무슨 곡이야? 숲속을 걷다. 고유키가 대답했다. 어째서 술록에게 오카리나를 연주해 주는 거지? 수르랑은 오카리나를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름 말이야. 수르랑은 무슨 뜻이야? 얘 목에 달린 방울이 걸을 때 수르랑 따라랑 하는 소리를 내요. 가네마키는 고유키에게 매료되었다. 에미 씨, 아니 어머니를 좀 뵙고 싶은데. 고유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일어서서 집 쪽으로 걸어갔다. 어제 봤는데
어머니가 마치 오카리나를 데우듯 네 손을 데워주신 거지? 기분 탓인지 고유키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 같았다. 고유키는 부엌 쪽으로 난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다이닝 키친이 가네마키를 맞이했다. 에미의 얼굴이 환한 웃음으로 뒤덮였다. 가네마키 씨래. 고유키가 말했다. 앞치마를 두른 에미가 말했다. 편히 앉으세요. 부엌으로 모셔서 죄송해요. 에미는 어제 그랬던 것처럼 고유키를 두루두루 보살피면서 뜨거운 커피를 내주었다. 우유와 설탕 둘 다 넣지 않으시죠? 가네마키는 깜짝 놀라 에미를 보았다. 어제 그렇게나 바쁜 와중에도 가네마키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을 기억해 줬다는 게 기뻤다. 에미는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서 고유키에게 아침 식사를 먹였다. 달걀도 샐러드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같은 말들을 다정한 목소리로 건넸다. 어딜 가도 볼 수 있을 법한 광경이지만 가네마키는 그간 잊고 있었던 그리운 무엇이 떠올랐다. 고유키는 식사를 마친 다음 오카리나를 가지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고유키의 등을 바라보며 에미가 말했다. 멀리 가면 안 돼? 가네마키는 혼자 남은 에미에게 물었다. 에미 씨, 이름은 어떤 한자를 쓰십니까? 웃다라고 할 때의 소예요. 외자로 쓴답니다. 에미 씨에게 딱 맞는 이름이네요. 에미는 웃으며 말했다. 다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틀 연속으로 찾아와서 좀 민망하지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네, 그러셔요. 수르랑이라고 하는 술록을 살처분한다고 들었는데 고유키도 알고 있나요? 어제 자리에서 그 아이도 들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지만요. 고유키는 그 술록을 특히 예뻐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기도 하고 다리도 불편하니 자기와 닮은 꼴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에게 항의하지는 않고요. 그 아이는 제 아버지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주제 넘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째서죠? 에미는 대답하길 꺼렸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죄송합니다. 저는 고유키가 마음에 걸려서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저도 그 부분이 그나저나 고유키 이름 말인데요.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은 여자아이한테 지어주는 이름 아닌가요? 에미는 미소 지었다. 그 아이를 낳은 분이 네 번째로 뱃속에 품은 아이는 여자아이라고 믿었었나 봐요. 딸이 갖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낳기 전부터 아이 이름도 고유키라고 미리 정해두었을 정도로요. 40을 넘겨서 한 임신이라 난상 끝에 겨우 낳았지만 정작 당신은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태어난 아이에게 고유키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거듭 당부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가네마키는 미련이 남은 채 자리를 떴다. 그날 오후 그는 덴토 프로덕션에 불려갔다. 재작년에 강아지 영화를 제작할 때 감독을 맡았던 자에게 성야 이야기 연출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돈만 잔뜩 쏟아부은 시답자는 대작 영화를 몇 편이나 찍은 상업 감독이다. 기타 조켄의 말 한마디로 결정난 사안이라고 했다. 약속이 다르잖아.
가네마키는 몹시 화가 나서 말했다. 감독을 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제작 기획을 의뢰했을 텐데. 그건 당신네 프로덕션 내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 분명히 말하겠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대작을 맡길 수는 없어. 다만 당신이 들인 노력은 인정하지. 감독을 보좌하는 역할로 영화 촬영에 참여하도록 해. 거절하겠어. 가네마키는 말했다. 보좌라니? 그건 뭐야? 조 감독 얘기인가? 조 감독한테는 허드렛 일이나 떨어지잖아. 영화 감독은 단 한 사람뿐이란 말이야. 거절?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처지야? 덴토 프로덕션의 영업사원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된다고. 알겠어?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가네마키는 앉은 자리에서 사표를 치고는 7년 동안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었다. 북받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파트 한 구석에서 화를 사귀고 있었다.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려댔다. 꾸물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애미예요. 다급함이 서려있는 목소리였다. 저희 집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덴토 프로덕션에 계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러셨군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고유키가 없어졌어요. 수르랑을 데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에미는 평정을 잃은 것 같았다. 가네마키는 말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집에서는 안 돼요.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에미 씨가 편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2시부터 1시간 정도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에미는 미노우와 가까운 이시바시의 카페 이름을 말했다. 가네마키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 하고 생각했다. 가네마키와 에미는 카페 2층에서 만났다.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다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요. 기타 씨는? 배가 고프면 돌아올 거라고만 할 뿐 상대해 주질 않아요. 어제 여쭙고 싶었는데요. 기타 씨는 왜 그렇게 고유키에게 냉담한 겁니까? 몸이 약한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위에 세 아들은 본인 바람대로 남자답게 컸지요. 셋째와 12살이나 차이 나는 고유키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이는 아이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며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위의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키도 5살 되던 생일에 말에 태우려고 했어요. 고유키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타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이는 평소 예뻐하는 장남에게 명령해서 고유키를 억지로 말의 등에 태웠어요.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가네마키는 중얼거렸다. 에미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말은 달리기 시작했고 고유키는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이는 곧바로 다시 태우려고 했고요. 남자가 낙마를 처음 경험하고 의기소침해져 다시 말에 타는 것을 포기했다간 평생 말을 타지 못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고유키는 그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에미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가네마키는 기타가 난폭하고 사나운 아들들을 채찍으로 두들겨 패던 오케이 목장 클랜턴가의 가장을 연기한 명배우 월터 브레넌을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유키가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는 데가 있으십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에미는 말했다. 아리마가 아닐까 싶어요.
아리마요? 왜 아리마라고 생각하신 거죠? 온천 때문에요. 온천? 아시다시피 아리마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깊은 산속에는 관광용으로 지어진 큰 규모의 호텔이나 료칸 말고 5명 정도 묵으면 꽉 차는 낡은 숙박업소들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아무도 없는 온천도 있고요. 평소에는 목욕을 갓 마치고 나온 사람처럼 뽀얗게 윤기가 흐르던 에미의 얼굴이 조금 창백해져 있었다. 저 고유키를 데리고 그 근처에 몇 번 정도 갔었어요. 고유키의 다리를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요. 온천물에 다리를 담그고 나면 실제로도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기타 씨의 후처로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었어요. 전 원래 기타 씨의 사무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무렵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아이를 보살폈어요. 고요키는 수루랑의 다리를 낫게 해줄 생각에 그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하지만 무슨 수로 아리마까지? 걸어서요. 가네마키는 할 말을 잃었다. 기타가의 저택이 있는 미노오에서 아리마 산속까지라면 직선으로 따져도 30km는 된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감안하면 4, 50km는 좋게 걸릴 것이다. 다리도 약한 소년이 다리를 다친 술록을 데리고 걷는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리를. 가네마키는 말했다. 고유키를 쫓아가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친 후 가네마키는 내가 내준 이곳의 용수를 단숨에 비웠다. 하지만 이런 일에 아무 경험도 없는 조짜이다 보니 사람이나 동물을 추적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가네마키는 물을 한 잔 더 청했다. 당신이 실종된 사냥개를 전문으로 하는 담정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부탁입니다. 말씀드린 소년과 술록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걸리적거리기만 하겠지만 저도 돕겠습니다. 가네마키는 내 산에서 솟아나오는 용수를 마시며 물이 이렇게나 맛있을 수 있다니 하고 감탄했다. 나는 질문했다. 내 이야기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김계화 씨에게 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제 형수예요. 그 말인즉슨 저는 효도구미의 보스인 효도 긴타의 친동생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효도구미는 간사이에서 으뜸가는 조직폭력단 긴카 쿠카이 계열의 조직이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젊은 아티스트가 무력을 앞세우기로 이름 높은 야쿠자 보스의 친동생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효도라는 성을 쓰는 건 가명을 잇는 행위라고 해야 할까요? 일종의 상호 같은 겁니다. 형의 진짜 성은 가네마키예요. 가네마키가 말했다. 형수와는 이야기가 잘 통해요. 그분도 영화를 좋아하고 또 소설도 많이 읽지요. 가끔 형수와 만나 대화하는 게 낙이거든요. 아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건실한 사람입니다. 형이 하는 일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나이 차이도 꽤 있고 형과 만나는 일도 없고요. 나는 가네마키에게 말했다. 맥주 마시겠습니까? 무지 당기지만 운전을 해야 해서요.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네마키는 계속해서 말했다. 경수에게 당신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도둑맞은 맹도견을 찾아주었다던
작년 말의 사건 말이에요. 형수는 당신을 가리켜 진짜 남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 일은 형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부탁입니다. 코유키와 수루랑을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보지요. 그러한 사정으로 나는 또 기묘한 대상을 추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실종된 사냥개를 전문으로 한다는 신조가 해마다 조금씩 후퇴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건이 잘 풀리는 경우는 모종의 우연에 의할 때가 많습니다. 발로 직접 뛰는 수밖엔 없어요. 나는 소년이 입거나 걸쳤던 옷, 술록의 냄새가 밴 것들을 빌려오라고 지시했다. 가네마키는 안심한 표정으로 지금 당장 에미 씨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나는 가네마키에게 물었다. 개와 씨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침낭과 식료품 등 야외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각자의 차에 싣고 다음날 아침 나와 가네마키는 함께 아리마로 향했다. 가네마키가 모는 오래된 혼다 오코드는 도쿄의 아다치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운전 솜씨는 확실했다. 가네마키는 이 일이 정리되면 도쿄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는 또 산행에 자신 있다고도 말했다. 대학 시절에는 산악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나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에미와 한번 만났으면 했다. 내 나름대로 소년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으나 그럴 시간이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했다. 소년이 자취를 감춘 지 사흘째였다. 끼니는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수중에 돈은 있는지 마음에 걸렸다. 소년과 술록이 어떤 루트를 골라 어떤 페이스로 걸어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앞지르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와 가네마키는 어쨌든 아리마로 가는 길을 서둘렀다. 중간쯤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 주유도 하고 한 끼 가볍게 때울 겸 들른 휴게소에서 술록을 데리고 있는 소년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기로 했다. 햄버거를 먹으며 커피를 마시는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네마키와 나누는 대화는 재미있었다. 영화에 대한 그의 열정과 지식은 예사로운 수준이 아니었다. 독자적인 미학을 갖추고 있었다. 정평이 난 영화를 가리켜 쓰레기라며 한마디로 잘라 말하고 누구나 떠받드는 거장 감독을 노망난 늙은이라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스스로의 감각이 인정한 것만 칭찬했다. 내게는 자극을 주는 이야기들이었고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청년은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기질을 타고났다. 예의는 바르지만 남이 하라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성정이 아님이 엿보였다. 만난 적은 없으나 형인 효도와 같은 피가 흐르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점은 청년의 형수인 김계와도 마찬가지다. 벼랑간 개화가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억지로 밀어냈다. 우리는 최초의 행운과 맞닥뜨렸다. 그러고 보니 어린아이를 조수석에 태운 소형 트럭이 있었다며 주유소의 남자 직원이 말한 것이다. 그는 소년보다도 짐칸에 실려있던 쪽을 더 기억하고 있었다. 사슴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었다고 했다. 어제 오후였던 것 같다고 그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타박타박 걸어가는 소년을 본 소형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운 다음 태워졌으리라고 짐작했다. 우리는 고유키의 행방을 조금이나마 알아낸 것 같았다.
카네마키는 고유키의 새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알렸다. 에미라는 여자가 매우 기뻐한 모양이어서 카네마키는 도리어 마음이 무거워진 듯 보였다. 나는 카네마키에게 말했다. 기왕 둘이서 온 거니 우리는 어딘가에서 갈라져 각자 다른 루트로 쫓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에미가 고유키를 데리고 몇 번인가 갔었다는 온천은 아리마 온천 지구에서 북서쪽의 산속에 있다고 들었다. 아리마까지 간 다음 우리는 주차장에 차를 맡겼다. 카네마키는 에미가 예전에 묵었다던 자그마한 숙소를 찾아보기로 하고 나는 곳곳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을 더듬으며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 이틀 후 다시 여기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 그때까지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 아리마가와 동쪽 기슭을 뒤져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각자 준비해온 산행용 복장으로 갈아입고 식료품과 침낭을 짊어진 후 헤어졌다. 그날 나는 작은 온천을 몇 군데 찾아다니며 걸었지만 고유키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이따금씩 가락눈이 흩날렸다. 카네마키가 각본을 썼다는 성야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날이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나는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도둑맞은 맹도견을 되찾았던 사건도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있었던 일이었다. 요즘 들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접어들면 묘한 일에 얽히곤 한다. 훗날 가네마키에게 전부 들은 이야기지만 이 무렵 가네마키는 고유키를 거의 따라잡은 상태였다. 가네마키는 밤이 되었어도 계속 걸었다. 발밑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헤드램프의 불빛에 의지하여 걸었다. 숲속에 말뚝과 철자를 얽어 만든 울타리가 있었다. 남의 땅이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우회하려 가려고 했다. 하지만 울타리를 따라 걸어보았으나 길게 이어진 울타리는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았다. 가네마키는 울타리를 넘어 숲에 들어섰다. 숲속을 가로지르려고 한 것이다. 거기 서. 느닷없이 목소리가 들리자 가네마키는 덜컥하여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장신의 남자가 가로막았다. 남자가 어깨에 총을 둘러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네마키는 긴장했다. 누구냐? 남자가 검문하듯 물었다. 가네마키는 본인이 누구이며 뭘 하는 사람인지 밝혔다. 여기는 개인 소유지다. 어딜 가려는 거지? 가네마키는 실제 사정을 꾸밈없이 짧게 요약하여 말했다. 알겠고 일단 보스에게 보고하겠다. 남자는 가네마키에게 따라오라고 하고는 걷기 시작했다. 유럽풍 산장 같은 건물에 도착했다. 창문을 통해 환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자는 정면에 있는 문을 열고 가네마키에게 들어가라는 몸짓을 했다. 따뜻한 기운이 순식간에 가네마키를 감쌌다. 남자 4명이 일제히 가네마키를 보았다. 키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느긋하게 쉬고 있던 모양이었다. 보스, 부지를 통과해 지나가려고 하길래 데려왔습니다. 아이를 쫓는 것 같습니다. 가네마키를 데려온 남자는 그렇게 말한 다음 나갔다. 4명의 남자들 가운데서도 체격이 장대하고 훤칠한 데다 얼굴 생김새도 우락부락하여 유달리 눈에 띄는 초로의 남자가 가네마키에게 일단 앉으라고 말했다. 한 손가락에 생긴 얼굴을 한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들 뿐이었으나 한눈에도 지성이 엿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나무로 부를 때는 진짜 난로가 놓여 있었고 불티를 날리며 장작이 타고 있었다. 방 안에는 브랜디와 버번 향이 감돌았으며 테이블 위에는 카드와 주사위가 흩어져 있었다. 쫓고 있다는 게 슬록을 데리고 있고 10살 정도 된 꼬맹이인가?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귀가 쫑긋하여 눈을 반짝이고 있었을 거라고 가네마키는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덧붙였다. 그 아이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었거든. 2시간 정도 전까지는 말이야. 남자들은 새끼 악마라는 둥, 어처구니 없는 애송이라는 둥 입을 모아 욕을 해댔다. 그러나 하나같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꼬맹이를 쫓는 이유가 뭔가 말해보게. 보스가 말했다. 가네마키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보스는 구렛나룻이 더부룩하게 난 얼굴을 돌려 남자들에게 말했다. 이봐, 그 꼬맹이 애비가 기타 조켄이라는데? 기타의 이름이 나오자 실소가 터졌다. 쓰레기 새끼. 사이비 내추럴리스트. 돈에 눈먼 장사치 같으니라고. 다들 침이라도 뱉을 기세로 혐오와 경멸을 드러내며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보스는 살집이 두꺼운 손을 들어 테이블에 있는 호출용 벨을 한번 눌렀다. 집사인지 요리사인지 모를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나오자 그에게 말했다. 여기 손님에게 따뜻한 수프라도 내어드리게. 보스는 가네마키에게 말했다. 꼬맹이 다리로는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야. 분초를 다투는 상황은 아닌 듯하네. 잠깐 몸을 데운 다음 가게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가네마키는 난로불에 손을 쬐었다. 따끔거리며 손이 녹아드는 게 기분이 좋았다. 그나저나 말이야. 그 꼬맹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보스가 말했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요 패거리에게 한 방 먹였거든. 보스에 이어 운을 뗀 사람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교토의 어느 대학 교수이면서 매우 엄하고 매서운 문학 비평으로도 유명한 문학자였다. 이보게 젊은이, 우리는 그 꼬맹이한테 홀랑 속았어. 이번에 말을 한 사람은 역시 이름 높은 화가였다. 실력 발휘도 못해보고 어이없이 당했다네. 큰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름도 얼굴도 잘 알려진 소설가였다. 쟁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네마키는 깜짝 놀랐다. 나는 빚기 하나 없이 얼굴이 엘숙한 그 아이한테 먼저 밥을 먹였네.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던 술록에게는 마른 풀과 소금을 대접했지. 발에 박혀있던 가시도 빼줬고. 보스가 말했다. 별색이 돌아온 꼬맹이에게 별 생각 없이 물었어. 포커 칠 줄 아느냐고 말이야. 포커라고요? 저기 앉아 계신 문호께서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자기 시작하는 바람에 꼬맹이가 포커 치는 흉내라도 내준다면 그럭저럭 머릿수만 맞춰서 한 판 벌려보려고 했거든. 하인 같은 남자가 뜨거운 김이 오르는 수프가 담긴 대접을 들고 왔다. 보스가 그 남자에게 말했다. 고맙네. 이제 가서 쉬게나. 여기 이 도적들은 내 술 창고를 싹 비우기 전까지는 꿈쩍도 안 할 거야. 뜨거운 야채 스프는 배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맛있었다. 꼬맹이가 질 줄 안다고 하기에 우리가 지면 허쉬 초콜릿을 줄 테니 네가 지면 방울 달린 털모자를 내놓으라고 했지. 물론 어린아이 것을 진짜로 빼앗을 마음은 없었다네. 그냥 초콜릿을 주려고 했을 뿐이지.
보스는 가네마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꼬맹이가 뭐라 했을 것 같나? 내기란 모름지기 돈을 걸고 하는 법이야. 현금으로 할 거 아니면 안 해. 라고 짓거리더라고. 가네마키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수중에 얼마나 있는지 보여봐라 라고 했더니 꼬맹이는 1,000엔짜리 지폐를 몇 장 꺼내더군. 우리는 꼬맹이를 이겨먹을 작정으로 포커를 시작했지. 하지만 말일세, 꼬맹이 실력이 여간 센 게 아니었어. 우리 모두는 점점 진지하게 겨루기 시작했다네. 아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린아이를 상대로 승부욕을 불태웠지 뭔가. 교수가 끼어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는 그 아이한테 몇만 엔이나 잃었더군. 그 아이는 우리와 포커 쳐서 딴 돈을 착착 접어 주머니에 넣더라고. 그러면서 그 조그만 악마가 그제야 쌩구두지 뭔가. 정말이지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만드는 얼굴이었어. 화가가 덧붙였다. 보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때 소설가 선생이 자답기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괜히 덤벼들었지. 그러곤 또 느꼈어. 그들은 다시금 왁자지껄하게 떠들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해 걸쭉하게 욕지거리를 해대고는 있었지만 상대를 인정하며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기한 사람들의 신기한 모임이로군 하고 가네마키는 생각했다. 그건 북미에서 나는 카리브 술록이야. 여행을 다니며 전 세계의 자연 속을 누빈 소설가가 벼랑간 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시베리아의 예뱅크족이나 알래스카의 이누피아트족은 카리브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해. 교통수단이자 식량의 원천이거든. 그 사람들은 술록의 고기를 먹고 술록의 진한 젖을 마시지. 치즈도 만들어. 거기다 가죽으로는 옷을 짓고 주거지에 덮어 씌우기도 한다네. 소설가는 내추럴리스트답게 풍부한 지식을 개진해 나갔다. 또 시작이로군 하는 표정으로 다들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저마다 브랜디나 와인잔을 손에 들고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말이지, 술록에 올라타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야. 이 몸이 몇 번이나 타보려고 했지만 몸부림을 치며 번번이 떨어뜨리더군. 일단 등에 걸터 타는 일부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야. 예뱅크 사람들 중에서도 잘 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그곳 사람들이 타는 것을 보니 쓰러진 나무나 그루터기처럼 조금 높은 데에서 올라타거나 기다란 작대기에 의지해 뛰어올라서 타곤 하더군.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소설가의 목소리는 무척 컸다. 이 몸은 술록의 뿔을 잡고 타려다가 녀석이 머리를 흔드는 바람에 이마에 혹이 생겨버린 적도 있었지. 하지만 일단 사람을 태우고 나면 녀석들은 종종 걸음으로 어디까지고 달린다네. 잘 들었네. 연설은 거기까지. 교수가 말했다. 고막이 터질 것 같단 말이야. 화가가 중얼거렸다. 소설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술록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수르랑 따라랑 하고 들린다는 건 처음 알았지. 그 아이는 시인이야. 소설가에 이어 교수가 말했다. 술과 트럼프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소년과 술록은 수르랑 따라랑 하고 속삭이듯 경종을 울리고 갔지. 보스가 난로에 장작을 던지며 말했다. 게다가 그 꼬맹이는 용감했다네.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들 뿐이라 그저 듣기만 하는 가네마키의 얼굴을 보면서 보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꼬맹이는 여기 오기 직전에 들깨떼한테 습격당했어.
여기보다 북쪽에 있는 시시가다니라는 곳에 들깨가 무리를 지어 살고 있다네. 눈이 파란 광견이 들깨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몸집이 송아지 정도로 큰 녀석이야. 지나는 사람이나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떼거리로 마을에 내려가서는 가축을 덮치거든. 잔인하고 매우 거칠고 사나운 갱단이야. 그런 놈들이 꼬맹이와 술록을 노리고 둘러싼 거지. 가네마키는 마른 침을 삼키며 들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했나요? 싸웠지. 부러진 굵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휘두르면서 마치 장을 쓰듯 찌르며 들깨떼와 맞섰어. 하지만 물어뜯겨 죽는 것도 어차피 시간 문제였을 거야. 내 밑에서 일하는 이들 중 젊은 사람 하나가 마침 거길 지나는 길이었어. 총을 쏴서 들깨들을 쫓아버리고 꼬맹이를 데리고 온 걸세.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허약해 보이던 그 소년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다 큰 남자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매섭게 싸웠단 말이지. 화가가 말했다. 그 소년은 여간 내기가 아니야. 가네마키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속의 소년과 가네마키가 알고 있던 고유키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일 인물 같지가 않았다. 나는 꼬맹이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네. 겉으로야 말짱한 척했지만 몸은 꽤나 지쳐있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꼬맹이는 내 제안을 거절했어. 다리를 다친 술록을 사람이 없는 온천에서 치료하면서 다니는 중이라고 하더군. 예, 그 아이는 예전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이 지역의 숨은 온천에서 몇 번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다리 때문에요. 가네마키는 덧붙여 말했다. 보스가 이어서 말했다. 나는 작은 배낭에 영양가 높은 휴대용 식량과 약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등에 짊어지게 한 다음 배웅하는 수밖에 없었다네. 카네마키는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 후 산장을 떠났다. 그날 밤은 침낭에서 잤다. 커다란 나무 밑에 낙엽을 걸어 모으고 침낭을 펼쳤다. 문득 얼굴이 축축해진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에야 비로소 조가 냄새를 맡았다. 고유키와 수루랑의 흔적을 포착한 것이다. 나는 뒤쪽에서 조를 지켜보면서 산길을 올랐다. 길은 좁았고 오른쪽에는 깎아지른 산비탈이, 왼쪽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다. 계곡에 현수교가 놓여 있었다. 건너편 기슭의 산길로 가려면 현수교를 건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건너편까지는 10m 정도 되어 보였고 계곡은 거의 수직으로 움푹 패여 있었다. 가네마키는 지금쯤 어디를 걷고 있으려나 언뜻 생각이 났다. 나는 고유키의 행방을 잡아냈으니 여기로 와서 함께 쫓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산길은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나는 어깨에 맨 무거운 짐을 흔든 뒤 서둘렀다. 조의 걸음걸이가 둔해졌다. 내리는 눈 때문에 냄새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오카리나. 구슬프고 쓸쓸한 가락이었다. 고유키와 스루랑은 분명 가까운 곳에 있다. 벼랑간 총성이 울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앞쪽을 응시했다. 고유키와 술록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총성이 또 울렸다. 계곡 왼쪽의 산길에서 쏘고 있었다. 총성이 그치지 않고 울리다가 난사를 퍼붓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믿을 수 없게도 술록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가네마키는 그때 건너편 기슭에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가던 길 앞쪽에 시커먼 사람의 그림자가 여럿 나타났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같았다. 갑자기 그중 하나가 계곡 너머의 기슭을 향해 발포했다. 사슴이다. 총을 쏜 뒤 외쳤다. 남자들은 허둥지둥 어깨에 맨 총을 내리고 탄환을 채워 쏘아대기 시작했다. 가네마키는 건너편 기슭에 있는 술록을 보았다. 그만둬. 저건 술록이란 말이야. 가네마키는 고함을 질렀으나 남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총구에서 뿜어나오는 불이 불길한 붉은 빛을 띠었다. 술록 앞으로 자그마한 사람이 달려나왔다. 고유키다. 고유키가 두 손을 하늘 높이 올리고서는 절규하고 있었다. 그만하라고 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이리라. 가네마키는 뛰어갔다. 멈춰! 멍청한 자식들 같으니 저건 사슴이 아니란 말이야. 남자들 중 하나가 고유키의 존재를 알아챘다. 동료의 팔을 잡고 이봐, 저기 사람이 있는데? 라고 말했다. 총성이 겨우 멎었다. 그때 가네마키는 보았다. 방울 달린 털모자를 쓴 소년이 술록의 등에 뛰어올랐다. 술록은 소년을 태우고 달렸고 곧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어안이 벙벙해 있던 사냥꾼들 중 하나가 말했다. 어이, 큰일 났어. 저 길은 막다른 길이야. 나는 달렸다. 고유키가 수르랑의 등에 훌쩍 걸터타고 달려간 궤적을 쫓았다. 팻말이 힐끗 보였으나 제대로 보지는 않았다. 산길은 갑자기 끊겼다. 그곳은 깎아세운 듯한 낭떠러지 절벽이었다. 고유키도 수르랑도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히듯이 서고 말았다. 등 뒤에서 남자 몇 명이 달려오는 기척이 들려왔다. 류몬 씨! 가네마키가 내지르는 소리를 들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네마키가 나와 나란히 섰다. 현수교를 건너 달려온 것이다. 길이 끊겨 있는 것을 본 후 가네마키는 비틀거렸다. 사냥꾼 대여섯이 쫓아왔다. 상황을 깨닫자 전원이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서 꼼짝하지 못했다. 이거 큰일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구먼. 이래서야 목숨 건지기 어렵겠어. 사냥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짓거리며 소란을 피웠다. 가네마키가 돌아보며 소리쳤다. 닥쳐, 조용히 해, 이 살인자 새끼들아. 술록과 사슴도 구별 못하나? 그들은 흉악하고 포악하기까지 한 가네마키의 시선을 받고 눈을 내리깔았다. 가네마키가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멍청한 얼굴로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마을에 알리라고. 구조대를 편성해. 로프도 가져오고. 내가 직접 계곡으로 내려갈 거야. 그때였다. 조가 건너편 기슭을 향해 낮은 소리로 한번 울었다. 10m는 떨어져 있을 계곡 너머의 길에 자그마한 물체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빨간 털모자였다. 나는 가네마키의 팔을 붙잡고 건너편 기슭의 물체를 가리켰다. 설마 그럴 수가. 가네마키는 눈이 찢어지라 부릅뜨고 빨간 덩어리를 응시했다. 고유키의 모자인가? 가네마키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가네마키에게 말했다. 뛰어넘은 거야, 함께.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고 말고요. 고유키는 뛰어넘었을 거예요. 가네마키는 마치 스스로를 타이르듯 말했다. 고유키는 말을 탄 거예요, 류몬 씨. 사냥꾼들도 건너편 기슭을 보았다.
눈이 내려앉은 길에 떨어져 있는 물체가 뭔지 알지 못한 채로 시끌시끌했다. 술록이었든 사슴이었든 이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리 없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다. 가네마키는 말했다. 웃기지도 않는군. 멍청한 자식들. 그러고는 혼잣말을 했다. 술록이잖아. 크리스마스에는 하늘을 난다고.